안녕하세요. BTBS의 제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레지던스의 종류, 텍스 보고의 의무자, 그리고 CCB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세무사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전 캐나다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만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을 위해서 지난 3주 동안 CIC를 뒤지고 또 뒤졌고 또 한국에 있는 세무사 친구에게 상담받은 내용이니 일단 들어보시고 공유해드리는 CIC 페이지를 보시고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토픽을 정한 이유는 우연히 네이버에서 본 이 글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워킹 홀리데이로 캐나다에 방문을 하셔서 일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텍스 리펀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레지던스 스테이터스가 deemed residence인지 non resident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글을 올리신 건데요. 사실 이 레지던트 스테이터스는 텍스 보고와 CCB 신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의 토픽으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인 기러기 엄마가 텍스 보고를 할 때 한국에 있는 남편의 소득도 신고해야 하는지에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번 파보았습니다. 우선 누가 캐나다 인컴 텍스 보고의 의무가 있을까요? 캐나다에서는 무조건 거주자의 종류에 따라 텍스 보고의 의무가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캐나다에는 어떤 거주자의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추정자, 비거주자 추정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비거주자 추정자는 비거주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죠. 그리고 이 거주 상태는 캐나다와 개인의 거주자 관련 상황, 즉 레지던셜 타이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럼 이 레지던셜 타이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당신이 정말 캐나다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residential ties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significant residential ties이고 둘째는 residential ties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입니다. 우선 캐나다에 집이 있거나 또는 아내나 부양 가족이 캐나다에서 함께 살고 있다면 significant residential tie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즉 캐나다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캐나다 운전면허가 있든지 또는 캐나다 은행 어카운트,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든지 또 캐나다 내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캐나다 거주자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제 CIC를 한번 볼까요? 보시다시피 텍스 의무를 이야기할 때 크게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경우는 You live in Canada temporary입니다. 대부분 이 경우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안을 들어가 보면 또 다시 5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부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것들은 3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Non-residential of Canada, deemed resident, international student. 일단 화면 아래 CIC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까요. 직접 가셔서 하나씩 찾아보시고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럼 한번 각자의 스테이터스를 직접 확인해 볼까요? 혹시 당신이 주기적으로 당신의 나라, 즉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1년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런 레지던스로 분류되고 세금 보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캐나다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그것은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CCB를 신청할 자격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significant residential ties를 가지고 있고 다시 말해서 캐나다에 집이 있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캐나다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조세 협정상 다른 나라의 거주자, 즉 한국의 거주자로 분류되어 있다면 캐나다에서는 당신을 비거주자 추정자로 분류하고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역시 CCB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거죠. 한국도 캐나다와 조세 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캐나다와 별반 다르지 않더군요. 183일 동안 거주했는지, 가족이 한국에 있는지 등이 중요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만약 당신이 Significant Residential Ties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183일 동안 캐나다에 거주했고 또 조세협정상 다른 나라의 거주자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거주자 추정자로 분류됩니다. 캐나다에서는 183일 룰이 있는데 저 183일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겁니다. 이건 이따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상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 텍스 보고할 의무가 있고 이때 월드 인컴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월드 인컴 안에는 당신의 남편 또는 부인의 월드 인컴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순수히 당신의 월드 인컴만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텍스 보고를 하게 되면 CCB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여기서 잠깐 183일 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연도상 캐나다 내에서 머무른 기간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룰인데요. 대학이나 칼리지를 다닌 날짜 또는 캐나다 내에서 일한 날짜, 심지어 캐나다 내에서 휴가를 보낸 날짜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겁니다. 즉 캐나다 내에 physically 존재했다면 저 183일 룰에 해당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는 국제 학생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거의 deemed resident나 resident일 확률이 높다고 CIC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텍스 보고의 의무가 있고 CCB를 신청할 자격도 있습니다. 자, 이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워킹 홀리데이로 1년 동안 캐나다에서 머무르면서 캐나다에서 소득이 발생했고 또 추가로 관광 비자를 얻어 약 2개월을 더 머무른 이 경우는 deemed resident로 즉 거주 추정자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워킹 홀리데이로 일을 했다면 당연히 T4가 발행되었을 테니 캐나다에서도 이 사람이 캐나다 내에서 수입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deemed resident로 보고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세금을 토해내야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워킹 홀리데이로 얼마나 많은 인컴이 발생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38,700불보다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보면 약 1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페이슬립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의 세금을 냈을 테니까요. 12%를 다 뱉어내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거짓말로 넌 레지던트라고 쓴다면 차후에 CRA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캐나다 ETA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 캐나다 입국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deemed resident로 보고를 하시고 세금을 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내 레지던트의 종류와 텍스 보고의 의무, 또 CCB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